코막힘 10년 방치하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 보시는 거예요.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시나요?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비염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몇십 년 넘게 코 막힌 상태로 사시면서 본인은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칼칼하시죠? 낮에도 괜히 멍하고 피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래요. 밤새 입으로 숨을 쉬시니까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생기고요. 심하면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시고 머리가 멍하신 거예요. 이게 다 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코 좀 막히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비염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살짝 부어있는 정도인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점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수술해서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점막 밑에 있는 뼈까지 두꺼워져요.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더 꽉 막히게 되겠죠. 이때는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염 수술이에요. 처음에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걸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분들 비염 있으시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요. 이게 오래되면 얼굴 형태까지 바뀔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은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비염이 왜 생기는 건지,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시면 계단처럼 생긴 살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랑 가습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갑계가 알레르기 물질을 만나면 부어올라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침구리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 비염이 심해지면 이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고름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고 노란 콧물이 나오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코 세척을 꾸준히 하시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시면 2주 안에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가 뚫리니까 밤에 숙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니까 낮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껴서 캑캑 하시던 분들 이것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코에서 내려오는 콧물이 줄어드니까 목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도 훨씬 가뿐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배예요, 8배. 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 세척,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노즈큐어라고 되어 있고요, 약국에서도 이걸 팝니다. 이 안에 보통 어떤 게 들어있냐면 코 세척 전용 소금포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24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는 한쪽 오른쪽 코에 하고 반 정도는 왼쪽 코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빨대처럼 되어 있고, 자, 열면은 이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고 짜면은 그대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이렇게 슉슉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 세척 전용 소금포인데 집에서 쓰는 천일염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수기로 찬물을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왜냐면은 정수물도 굉장히 좀 미지근해서 좋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코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돗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에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 물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포를 넣고 녹이시면 되는데요, 코 세척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코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오른쪽 코에 넣으실 때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나와줘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척이 완전히 잘 될 수 있겠죠? 눈금의 밤 정도를 얘를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빼내주시고 나머지 반은 왼쪽 코를 하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 세척을 하시고 나서도 물을 잘 빼셔야 됩니다. 코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냥 코를 풀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코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옆으로 돌려서 한번, 고개를 젖혀서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고개를 숙여서 했을 때는 숙여서 이렇게 다 코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도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왼쪽 하실 때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 힘을 주셔서 탁 빼내주시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히셔서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콧구멍 막고 이거서 흥해가지고 딱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로 힘을 흥 주시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코를 살짝 당기면서 빨아들이듯이 해주시면 끈적한 것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누우면 유독 코가 더 막히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요, 침대랑 이불에 특히 많이 삽니다. 이 녀석들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구류 빨래 하실 때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세요. 세제 없이 그냥 뜨거운 물로만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코 세척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습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를 먹고 살아요. 습도가 50%가 넘어가면 진드기가 엄청 번식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 안이 건조하시면 코 세척 후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자, 비염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셔도 밤마다 코가 막히면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하시면 낮에 피곤하시고 오래되면 점막이 굳어서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세요.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 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 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면 어머니가 꼭 챙겨주시던 간식이 있었잖아요. 화로 위에 툭툭 소리 내며 익어가던 그것. 껍질 까면서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요, 그냥 추억의 간식이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밤을 두고 기를 북돋아주고 위와 장을 든든하게 해주며 신기를 보호한다 기록해뒀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에서 이렇게 극찬한 식품이 흔치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현대과학이에요.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모두 들어있어서 학계에서는 5대 영양소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견과류면서 지방은 호두의 13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뇌 건강부터 뼈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밤 하나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밤에 숨겨진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지,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군밤이냐 생밤이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군밤에는 아예 없습니다. 열에 다 파괴되거든요. 기껏 챙겨 드신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상황까지 오늘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뼈 건강입니다. 밤 100g에는 칼슘이 19에서 34mg, 마그네슘이 30에서 36mg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이 200mg 이상, 망간은 하루 충분량의 127%나 됩니다. 이 네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망간은 뼈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밤 100g만 먹어도 하루의 필요량을 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밤이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밤에는 비타민 B1이 쌀의 4배에서 8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피로 해소 비타민으로도 불리는데 뇌 기능과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베르니케 뇌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엽산도 하루 권장량의 27%가 들어있어요. 엽산은 뇌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액과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밤에 들어있는 갈산과 엘라그라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심장병 위험을 27%, 뇌졸중 위험을 24%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MC 메디슨에 발표한 세 번째 명대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밤 100g에는 비타민 C가 최대 4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생밤 10개 정도면 하루 비타민 C 필요량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여기에 비타민 B6도 하루 권장량의 33%가 들어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소화 건강입니다.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지방 함량이 0.5g 밖에 안 됩니다. 호두가 65g, 아몬드가 50g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때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기록해뒀습니다. 밤이 천연지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피로 회복입니다.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지치시는 분들에게 밤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정도면 밤이 왜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밤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리법에 따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비타민 C 섭취가 목적이라면 생밤이나 삶은 밤을 드세요. 군밤은 높은 열로 굽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전부 파괴됩니다. 반면 삶은 밤은 비타민 C가 그대로 보존돼요. 그런데 군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군밤은 단맛이 56% 더 강해지고 오메가3는 33%, 식이섬유는 38%나 더 많아져요.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밥 먹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구워서 먹는 것, 그 다음이 익혀 먹는 것, 찌는 건 가장 덜 좋다고요. 구울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말고 절반 정도만 익혀야 좋다고 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5개에서 6개가 적당합니다. 옛 속담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공복보다는 식후에 간식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두부와 함께 드시고요. 밤밥을 지을 때 두부요리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시금치나 미역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보관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생밤은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기거나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관하시려면 삶아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밤밥, 밤죽, 밤조림 같은 전통 음식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밤죽이나 밤스프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께는 생밤을 안주로 추천드립니다. 생밤의 비타민C가 아세트알데히드 생성을 억제하고 알코올 산화를 촉진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군밤은 비타민 C가 없으니까 숙취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밤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33에서 37%로 꽤 높아요. 혈당 부하 지수도 58로 고혈당 부하 식품에 해당됩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칼륨이 100g당 439에서 592mg이나 들어있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약 15%가 밤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생밤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도 삶거나 구운 밤은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 처리 과정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생밤을 드시고 불편하셨던 분들은 익힌 밤을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빈혈 치료 중이신 분들은 철분제 복용 시간과 밤 섭취 시간을 2~3시간 정도 떼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밤이 저지방 식품이긴 하지만 탄수화물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이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된 금기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만인 경우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변비가 있을 때는 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밤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좋은 점들도 이 주의사항을 지키셨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모두 갖춘 완전 영양식품입니다. 비타민 B1은 쌀의 4배에서 8배, 망간은 하루 필요량의 127%나 들어있고요. 갈산, 엘라그산, 카테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간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 밤이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뼈와 뇌, 심혈관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 함량이 0.5g밖에 안 되니까 체중 관리 걱정도 덜 하시고요. 드실 때는 목적에 따라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비타민C가 필요하시면 생밤이나 삶은 밤, 식이섬유의 단맛을 원하시면 군밤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5개에서 6개입니다. 옛말에 밤 3톨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당뇨 환자분들과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밤 드실 때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동의보감에서 극찬하고 현대과학이 효능을 입증한 밤, 이제 그냥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으로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가을 지나도 밤은 언제든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식탁에 밤 한 그릇 올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 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